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용욱입니다. 기자들이 모여 주요 인물들의 속내와 미래를 파헤치는 인물비상구 60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든든할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유유시스터즈 유설이 기자, 유경석 기자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벌써 60회네요. 그러게요. 이게 네. 이제 저희 처음에 시작할 때 10회하고 망하면 어떡하나 이런 얘기하고 그랬었는데 망하면 이게 흑역사다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진행자 자리까지 이렇게 또 이게 여전히 어색하긴 한데 뭐 길게 얘기하지 않고 오늘 바로 그냥 인물 탐구로 직진을 좀 해볼게요. 네. 오늘 다룰 첫 번째 인물은 바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입니다. 언론에서는 그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상대로 면접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한 보도가 꽤 많았고 심지어 어떤 통신에서는 단독이라는 걸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강훈식 실장 내정 이런 보도까지 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은 저도 둘 중에 하나가 될 줄 알았고 근데 의외로 이제 지명된 인물은 한성숙 후보자였습니다. 그래서 전 의외였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분은 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조금 좀 의외였던 것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오래 호흡을 맞췄던 것은 40년 지기로 알려진 정성호 장관이 있고 또 강훈식 실장도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과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좀 둘 중 한 사람이랑 합을 맞추지 않을까 했고 여당에서도 실제로 그런 시각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아요. 예, 조선일보는 그리고 차기 국무총리의 뭐 정성호 유력 이렇게 보도를 내기도 또 오보를 했었잖아요. 냈구나. 예. 근데 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를 보면서 되게 의외이기는 한데 좀 신선하고 아무래도 이목이 쏠리는 효과도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이었다면은 좀 이만큼 사람들의 주의가 많이 집중되지는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설희 기자는 어때요? 언론 보도는 우리 지금 낯설다고 얘기했지만 상당히 좀 엇갈렸었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뉴시스가 강훈식 내정이라고 보도를 했고 저도 그걸 봤어요. 그리고 조선일보는 또 정성호 장관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 또 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강훈식, 정성호 두 사람을 압축이 됐다. 그래서 대통령이 막판이 고민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전부 오보가 됐잖아요. 이제 사실 이래서 인사 기사가 진짜 사실 어렵고 사실 기자들이 오보를 쓰면 나중에 AS 기사를 쓰잖아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뉴시스가 AS 기사를 썼는데 뭐 실제로는 강훈식 실장이 이제 내정 단계까지 갔다가 막판에 한 장관으로 틀어졌다 뭐 이렇게 좀 AS를 썼더라고요. 근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셋 중에 어쨌든 제일 거론이 안 됐었는데 그 한 장관이 되니까 좀 놀라긴 했었습니다. 인사기사 틀린 거 하니까 정말 원고에 없이 갑자기 생각나는 얘기인데 네. 제가 그 박근혜 청와대 나갈 때 그 김기춘 비서실장 뒤에 비서실장을 누가 맡냐 이게 이제 되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취재를 하려는데 진짜 박근혜 때 지금 돌아보면 아무도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막 저도 막 온 곳에 전화했는데 되질 않고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아침에 조선일보의 현명관 마사회 회장이 내정됐다 일면 톱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면 톱으로. 그래서 그때는 그런 거 나오면 조선일보에서 나오면 야씨 못됐구나 하고 이제 나와가지고 막 전화를 하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 해줘. 그래서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걸 NCND라고 봐드리잖아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아침 한 11시 정도 나와서 넘어서부터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합뉴스부터. 받았군요. 받은 거지 일종의. 이런 설이 있는데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저도 이제 한 줄 쫓게 썼어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 관계자분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가는데 그 아침에 전화했던 그분이 모르겠다 그러더니 아침 밥 먹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 이러더라고. 그랬더니 한 시쯤 된가 아무튼 전혀 다른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일보 적어낸 거죠. 그 뭐라 그러지? 오보를 낸 거잖아요. 일면 톱에 썼는데. 네, 일면 톱인데 그러니까 그 욕심을 부렸는데 박근혜 정부는 그걸 여지없이 기대를 배반하는 거였는데 그게 좀 그때는 좀 편했죠. 우리는 근데 돌아보면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 기사는 오보가 많다. 그래서 섣불리 보도하면 아침에 낭패를 보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좀 급작스러운 그 유턴이 있었는데 혹시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비하인드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뭐 정성호 장관은 그런 얘기를 좀 했대요 기자들한테. 그러니까 정성호 유력이라고 보도가 뜨고 나서 이게 아마 국무회의 끝나고 대통령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게 독대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점상 그죠. 이 지금 시점에 이제 독대하면서 식사를 한다라는 거는 저거는 이제 유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좀 이런 근거로 보도가 나간 것 같은데 뭐 만약에 정말 시킬 생각이 있었으면 나한테 물어라도 봤을 텐데 전혀 그런 말이 없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둘이 이제 40년간 친하기 때문에 가끔 국무회의 끝나고 식사를 같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만 이제
강훈식 실장은 진짜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한 것 같고 또 본인도 좀 생각이 있었던 예, 것 저도 같고 그렇게 들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훈식 실장도 자기의 다음 스텝을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로 조금 이해가 다 맞았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후임 비서실장을 누구를 시킬 것이냐가 굉장히 좀 마땅하지 않은 문제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강훈식 카드, 정성호 카드 둘 다 지금은 어쨌든 정권 극초반인데 뭐 정권 말기에 조금 더 안정감이 필요하거나 했을 때 정말 대통령이랑 합이 잘 맞는 그 인사 카드를 써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세이브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 이런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러게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마지막 비서실장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래서 마지막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안전된 사람을 쓴다 이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오히려 그 정성호 장관을 남겨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유경선 기자 말 따르면 그 어쨌든 그 한성숙 그 후보자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두 번째 이제 여성 국무총리가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처음 하신 분이 이제 한명숙 총리잖아요. 저는 지금도 말하면서 가끔 이름이 헷갈리는데 헛나오는데 앞에 한자고 뒤에 숙자가 같아요. 그래서 공통점이 좀 있는데 혹시 뭐 친척 관계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공교롭게 같은 성씨라는 점이 있고 이제 뭐 부정 잘 아시겠지만 첫 여성 총리가 2006년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취임했던 이제 한명수 전 총리였는데 이제 만약에 이 인사청문회를 이제 한성숙 총리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은 20년 만에 역대 이제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배출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여기 어쨌든 뭐 여성 총리의 발탁은 되게 반가울 만한 일이고 또 의미를 부여하고 좀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한성숙 후보자가 이제 총리가 될 경우엔 두 번째인데 그럼 이제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인데요. 어느 분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프로필을 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요. 일단 한성숙 후보자 1967년 6월생이고요. 경기 의정부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숙명여대 영어영문학과 8호 학번인데 김혜경 여사와 숙대 8호 학번 동문이더라고요. 또 그리고 이제 졸업 후에는 컴퓨터 전문지에서 기자 생활을 했고요. 되게 흥미로운 이력이었어요. 예,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서 그리고 1997년 엠파스 창업 멤버로 합류를 합니다. 또 그리고 2007년에 네이버의 전신인 NHN에 입사했고요. 입사 10년 만인 2017년에 네이버 대표이사에 선임됐어요. 2022년까지 재임했고요. 이후에 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직원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책임을 지는 의미로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고 네이버에서 유럽 시장을 총괄하는 유럽 사업 개발 대표 또 고문 같은 자리에서 활동을 하다가 2025년 6월에 이재명 정부 초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국내 포털 사이트 중에 첫 여성 대표이사를 지낸 거고 그리고 대표이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 그 국내 100대 기업 중에 재벌가 출신이 아닌 유일한 여성 CEO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성 셀러리맨의 신화 같은 인물이고 또 미국 포춘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리더 50인에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 연속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프로필은 뭐 굉장히 대단한 그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아까 그 유경선 기자가 말했지만 그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했는데 이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입지전적이거나 뭐 우리가 자수성가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면에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뭐 일단 여성 셀러리맨의 신화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이제 한국에서 정말 유일무이하게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여성 CEO가 된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경선 기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이 국내 100대 기업 CEO 중에서 이 재벌가가 아닌 유일한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 이제 CEO 자리에 올랐다고 할 수 있고 이게 재직 당시에 보면은 이 100대 기업 CEO 중에서 여성 CEO가 딱 3명이었는데 이 한 명이 이제 한성숙 총리 후보자였고요. 이 나머지 2명이 호텔신라의 이부진 대표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메일유업의 김선희 대표인데 이 메일유업의 김선희 대표는 이 메일유업 창업자의 조카이기 때문에 재벌가 출신인 거죠. 저도 정보가 좀 필요하니까 우리 그 기자들한테 좀 물어봤더니 딱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시끄럽지 않게 성과를 내는 타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조용하게 하시는 분 같다는 인상을 좀 받았고요. 업적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 두 분이 말씀하셨듯이 뭐 네이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특히 전성기 때 뭐 네이버 커머스 성장을 주도하고 뭐 예전에 카카오가 동네 상권 침해로 막 시끄러울 때 네이버는 뭐 중소상공인하고 협력을 하고 해서 뭐 이런 협업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평가는 좀 좋았던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의견하고 제 의견을 좀 덧붙여봤고요.
자, 한 후보자가 내정된 후에 많은 언론에서 네이버 출신들의 약진이 이재명 정부에서 두드러진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하정우 전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과 또 최희영 문화체육부 장관 다 네이버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어느 회사나 그렇듯이 조금 들어보면 사실 사장 좋아하는 그 회사원들이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성숙 후보자가 뭐 직원 평가가 아주 막 좋기만을 했던 건 아니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뭐 네이버 출신이 잘 나간다는 점에서 이왕이면 좀 윈윈을 하면 좋겠다라는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이 네이버 출신을 선호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한 분 들어가고 또 이어서 가는 건지 뭐 어떻습니까? 그건? 어 그거는 이제 뭐 네이버가 워낙 굴지의 또 IT 기업이기도 하고 또 네이버가 성남시에 있어서 그럴까요? 잘 모르겠네요. 그 네이버 관계자들이 국가 일에 이제 요직에 많이 앉는 건데 이게 네이버 측에서는 좋은 일일까요? 당연히 좋은 일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이버 입장에서 좀 사업하다가 좀 어려운 현장의 고충 같은 거를 어쨌든 그 정부에 좀 전달하거나 그럴 일이 있잖아요. 뭐 규제 완화 문제 같은 걸 건의할 때도 좀 대정부 소통 채널이 좀 원활해진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더해서 좀 이번 인사가 어쨌든 대기업 CEO 출신이자 이제 최초의 이 IT 기업 출신이 이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점이 의미가 좀 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대 이 총리 이렇게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주로 정치인이나 뭐 정통 관료, 법조인, 학자 출신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권력과 이 부의 중심이 좀 어느 섹터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좀 상징적으로 좀 잘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법조인이나 뭐 교수들의 뭐 지식이 좀 중요했다면은 이제는 정말 이게 국가 생존을 위해서 뭐 민간 기업의 뭐 혁신 마인드라든지 뭐 AI 분야의 전문성 같은 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시대적 흐름을 잘 보여주는 인사가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단정을 할 들었습니다. 수는 없지만 저도 뭐 제가 지식은 짧지만 사실 교수 출신들보다는 네이버 출신들이 가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봅니다. 교수님들 이 현장에 가셔서 하시는 거 보면 좀 약간 현실하고 괴리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좀 기업에서 현실을 알고 좀 접해본 분들이 가는 것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일 수 있는데 다만 네이버가 좀 부담을 안을 수도 있는 게 정권이 바뀌게 되면 아, 반대 아. 정권에서 찍힐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양날의 칼 같은 건데 일단 그 기업인들이 가는 것 자체는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 한성숙 우리가 후보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분의 업적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성격은 어떤 분인지 기자도 잠깐 하셨고 그래서 언론에 친화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언론에 자주 등장하시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언론에 많이 노출이 있었던 편은 아니고, 조금 그래도 업무 스타일이나 뭐 업무에 임하는 자세나 뭐 이런 부분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그 네이버 대표이사 재직 때 사장실을 옮겼대요. 그런데 이제 층수가 더 높았는데 이거를 좀 낮은 층수로 낮췄대요. 근데 이제 그게 뭐 임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확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옮긴 방이 그 예전 사장실보다는 좀 작은 규모여서 이런 점은 언론에서 좀 좋게 봐줬었던 적이 한 번 있고, 그리고 이제 중기부 장관을 하면서는 국회 상임위 회의도 많이 나가시고 했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처음에는 그랬대요. 말귀를 좀 그렇게 잘 못 알아듣는 것 같다. 이야기를 좀 겉돌게 하는 것 같다. 그런데 아주 빠른 시간 동안 완전히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이 소관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평가라고 합니다. 현안을 굉장히 좀 빨리 파악해서 소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보좌진이 써주는 걸 읽고 가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진짜 그 어떤 현안을 완전히 장악을 해서 자기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꽤 단시간 내에 이렇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확실히 학습 능력이 빠르고 또 맥락을 짚어내는 능력이 좋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방송 소질 같은데요. 그저뭐 말씀 잘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국무회의 영상 같은 거 봐도 차분하게 말씀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중기부 장관 때도 현장 라이브 많이 하셨다고. 예, 예. 그 국무회의 라이브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무회의 라이브로 챙겨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성숙 후보자를 좋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좋게 기억을 하는 모습이 있고 또 국무회의가 이제 비공개 전환이 되잖아요. 근데 그 비공개 전환 되기 전에 꼭 알리고 싶은 부처 현안이 있으면 대통령의 비공개 전환 그거를 멈춰 세우고 지금 제가 지금 부처 현안 하나 홍보만 하겠다. 뭐 이렇게 오. 말한 적도 좀 대단한 본 수완이네요.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좀 미디어 이해도도 좀 있으신 것 같고 왜냐하면 국무회의에서 한번 이게 된다라는 게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계셨던 것 같고 그리고 장관 때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여러 정책이 있는데 아무래도 부처의 특성상 정책 설명회를 듣는 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현안에 익숙하신 분이고 그런데 겉도는 얘기는 되게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제 또 그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설명회를 열어도 오실 수 없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이제 실시간 라이브로 중계를 했다고 해요. 그 부처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도 받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반응이 좀 좋았다고 합니다. 지금 듣고 보니까 이게 지금 브랜드 튼 생각인데 제가 요전에 문화부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최유영 장관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쇼맨십도 좋고 현안이 나오면 그 다음날 그 현장을 가요. 뭐 언급하면서 야, 이 사람은 언론에 어떻게 실리는 줄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유경선 기자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한성수 후보자도 좀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현장 대응력이나 그 현안 대응력이 좀 임기응변적인 능력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이거 저도 이 방송 준비하면서 좀 취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강연을 가셨는데 자기 앞에서 그 한성수 후보자 강연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대요. 갔는데 말을 되게 조용조용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더라.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획기적 스타 CEO는 아니었지만 평범한 듯 조용하게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윗사람들 특히 여성 고위 관계자로 올라가신 분들 보면 대부분 좀 적극적이시고 자기를 어필하는 성격이 강한데 자기가 그때까지 봤을 때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좀 조용하고 자분자분한 느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또 그 중기부 장관으로 가서는 굉장히 좀 쇼맨십도 있으신 것 같고 자기의 숨겨놨던 능력을 발휘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 한 후보자가 지금 이렇게 이름을 알리고 좀 국민들한테 알려진 거는 결국 이재명 대통령하고 인연이 작용을 한 건데 어떻게 이어진 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이재명 정부 키워드에 맞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일꾼이라는 키워드인데 대통령과 장관들이 모인 그 단체 대화방이 있대요. 근데 이제 대통령이 다 우리 잘 알지만 뭐 늦은 시간까지 뭐 때로는 자정 넘어 뭐 새벽까지도 메시지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거기에 가장 신속하고 기민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딱 두 명이 있대요. 김정관 장관과 한성숙 후보자 이렇게 두 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아요. 사실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리고 중기부가 2017년에 원래 청이었다가 부처로 승격이 되잖아요. 근데 이후로 부처 수장을 계속 정치인과 관료 출신이 맡아왔어요. 그런데 중기부 특성상 아무래도 현장 이해도가 있는 인물이 장관을 맡아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 한성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네이버 대표이사 재임 시절에 그 온오프라인 그러니까 소상공인의 그 업을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그 소상공인을 위한 스마트 스토어가 있는데 저도 사실 뭐 반찬 같은 거 구매할 때 좀 쓰거든요.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네이버가 경기도 성남시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성남시장 시절에 서로 알았을 것이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강훈식 실장이 굉장히 삼고초려해서 모셨다고 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부처 특성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인 발탁 의지가 굉장히 강했대요. 그런데 기업인 출신들은 공직자가 되면 주식 백지 신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처로 승격을 시키고 나서 꼭 기업인 출신을 안 치고 싶었는데 15명인가가 고사를 하죠. 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정치인 출신이 장관을 할 수밖에 없었으나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성숙 장관을 뭐 발탁을 하게 된 거다. 이런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이 들어보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대통령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강훈식 실장이 여성인 점을 고려했냐 물어봤더니 어떻게 답을 하냐 하면 우리 정부의 그 인사 기조는 철저히 능력과 실력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경선 기자 말을 들어봐도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로 그 아까 조금 유경선 기자가 설명을 했지만 장관 시절 한 후보자 평가는 좀 어땠습니까? 내부적으로는? 네, 앞서 이제 유수경선 기자가 말한 것처럼 좀 일꾼 정말 이렇게 일할 사람을 뽑은 느낌인 게 그러니까 현장의 평가를 조금 종합을 해보면 보통 이게 장관들이 현장 가면서 사진만 좀 찍고 오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가서 좀 현장 목소리도 좀 듣고 이걸 실제로 대책으로 소화를 하고 좀 오래 앉아 있는구나. 그쵸, 예, 목소리를 진짜 실제로 좀 듣고
그리고 이제 일을 할 수 있게 법을 또 잘 고쳐주고 이런 좀 추진력이 좋다 이런 좀 평가가 있고요. 일단 대표적인 성과가 있는 게 이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게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창업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이 창업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5천 명을 선정을 하는데 이제 1차 선정을 했을 때 6만 명이 넘게 신청을 했대요. 근데 이게 정부 공모 사업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초대박이 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중기벤처부라는 데가 사실 부처로 치면은 좀 이렇게 좀 약간 신생 부서이기도 해서 약간 좀 아래쪽에 있는 막내 부처 같은 느낌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 한 후보자 총리 지명으로 인해서 이게 좀 부처에서는 막내 부처에서 총리 후보자 배출했다 해서 좀 들떠 있다고 하던 뉴스가 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관가에서는 이 중기부가 이제 부처들 중에서 막내 부처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이 중소 원래 기업청이었다가 부처로 승격이 됐거든요. 그래서 뭐 기재부나 외교부, 뭐 법무부 같은 이런 좀 전통적인 핵심 부처에 비하면 역사가 좀 짧고요. 그 이 정부 부처 배열상으로도 이 해수부 다음으로 놓이는 좀 후순위 부처라고 해요. 근데 그랬던 어쨌든 중기부가 이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 후보자를 배출했으니까 정말 의미가 크고 이 중기부 내부에서는 이제 이번 인사에 이제 의미를 두고 이 중소기업이나 이 벤처 문제가 우리 국정 운영의 중심축으로 올라섰다. 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고 있다고 민원하면 좀 합니다. 총리가 뭐 알아서 좀 들어주겠지 뭐 이런 기대도 좀 할 수 있을 것 그렇지 같아요. 않을까요? 네. 예, 총리가 이제 후보자 우리가 장관은 후보자 지명되고 인사청문회가 통과하는 게 아니고 일단 그 통과 의뢰 같은 거고 아주 문제가 있어도 대통령이 지명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국무총리는 이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그냥 무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때도 이제 큰 잡음은 없었는데 이번에도 좀 그렇게 문턱을 넘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뭐 청문회 뭐 해봐야 알겠지만 야당에서도 사실 한성숙 후보자가 크게 고꾸라질 거리는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그 국무총리가 좀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하는 자리라는 점은 예, 그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좀 예의주시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을 맡은 지 지금 1년이 조금 안 됐거든요. 한성숙 후보자가. 그런데 어쨌든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각 부처 장관들을 어느 정도 지휘 통솔하고 그림력 총괄해야죠. 있게 이 장악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총리직이 비선출 권력이고 임명직이 그러니까 물론 뭐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명으로 좀 이제 정해진다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위에 비해서 뭐 또 주어진 권력이 그렇게 많은 건 또 아니고 그래서 정치력이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아요. 종합하면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비정치인으로서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은 얼마나 또 이제 그 한성숙 후보자가 빠르게 그런 부분까지 익힐지가 좀 이제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 또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을 하면은 뭐 예, 그쵸. 국무위원들 다 참석해서 대답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야당이 이제 공세거리를 찾으면 국무총리가 그걸 다 받아내야 얼굴 하는 벌개져서 뭐 자리가 볼 예, 수도 있고. 일종의 총알바지 네.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게 되게 또 잘하면 본전인데 또 이제 막 못하면 좀 티가 나는 예, 이런 자리일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식으로 좀 활약을 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생각 못한 포인트인데 국회 그 대정부 질문에 나와 보면은 인신 공격 뭐 전혀 상관없는 것도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진짜 이걸 잘 대응하실 수 있을지 정치인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뭐 금기어 같이 돼버렸지만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도 부상한 게 국회 대정부 질문에 답을 잘해서 된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이후에 나락으로 가셨지만 근데 이 한 후보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대정부 질문 같은 데서 답변하면서 말도 안 되는 질문도 답을 하거나 최소한 말이 안 됐을 경우에는 딱딱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후보자는 청문회 그 준비단 사무실에 첫 출근하면서 민생 경제 비상 상황을 타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 뭐 지금 우리가 기대 상황은 다 얘기했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점수로 한번 가볼까요? 기대 점수 얼마나 보세요? 점수는 모르겠고 여튼 그럼 뭐 저는 그냥 척도로 뭐 잘한 뭐 매우 기대 뭐 이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 마음은 90점 이상. 그러니까 저는 일단 인청을 좀 꼭 뭐 엔간하면 통과하시겠지만 좀 통과해서 좀
이렇게 잘 되셨으면 좋겠는 게, 그러니까 일단 기업인 출신이고 일자리라고 하시니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큰 게, 그 아까 이제 그 선배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동안 이제 국무총리를 했었던 이 뭐 정치인이나 학자, 이 법조인들의 좀 장단점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자 출신은 현장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단점이 조직 장악이 안 된다는 거.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고, 그러니까 법조인 같은 경우는 너무 좀 법논리에 딱딱하죠. 법논리 매몰되고 그러다 보니까 융통성도 없고 좀 이런 게 있고, 근데 이에 비하면 좀 정치인들은 뭐 조직 장악도 잘 되고 또 융통성도 있는데 사실 전문성은 조금 떨어지죠. 그리고 제일 큰 그래도 단점이라고 하는 건 좀 너무 좀 정무적이다 이런 건 또 단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보여지고 이런 걸 좀 신경 쓰다 보니까 진짜 정작 일을 잘하는지 이건 좀 의문이고, 근데 어쨌든 그리고 또 이제 관료 출신의 경우는 안 되는 게 또 너무 많잖아요. 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게 좀 그런 혁신 마인드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제 반면에 이제 한 후보자는 어쨌든 기업인 출신이니까 현실 감각도 갖췄고 또 CEO 출신에다가 어쨌든 한 부처를 좀 진두지휘했었던 이런 장관까지 경험했으니까 이 조직 관리 능력까지 좀 이제는 검증이 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AI 주권을 누가 가져가냐 이런 정말 이렇게 중요한 국가적 전환기인 시기에 이런 시기에 이게 이렇게 후보자 같은 분이 이렇게 좀 국무총리를 맡는 건 좀 저는 국가적으로 되게 잘 된 일인 것 같아서 그런 의미로 하여튼 기대가 매우 큽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점수를 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경선 기자는 어떠세요? 네, 저도 대부분 유설이 기자랑 비슷한데, 네, 저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뭐 이건 좀 개인적인 기대이기도 한데, 여성 총리로서 정말 멋지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유설이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인 출신이잖아요. 공직 사회가 좀 가져야 될, 그런데 여태까지 이식되지 못했던 또 어떤 기업의 좋은 문화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잘 공직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성수 후보자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철저한 능력과 실력 중심의 인사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식어가 단순한 레토릭에 그치지 않을지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국내 최고 플랫폼이었던 그 네이버를 이끌었던 그 한성숙의 혁신 DNA가 중기부에 이어서 국무총리로서 우리 국민 실제 삶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지 함께 지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는 게 전제가 되겠지만 뭐 지금까지 그 우리 이야기를 나눈 거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인물로 넘어갈게요. 제가 오늘 두 번째 인물은 이게 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총리실 짐을 싸서 이제 여의도로 복귀하게 되는 김민석 국무총리 얘기입니다. 사실 이번에 좀 요 며칠 사이에 꽤 전국의 중심에 올랐죠. 본인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사실 프로그램 초기에 제가 이제 이 유경선 기자 자리에 앉아있을 때 김민석 총리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지금 좀 타이밍이 또 다른 것이, 일단 이재명 정부가 1년이 지났고 지금 김민석 총리는 8월 그 여당 전당대회 그 유력 그 주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점도 다르고 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유 시스터즈 두 분은 이제 좀 다른 뉴스, 다른 분석을 들고 왔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다시 탐구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냥 본격적인 토크에 앞서서 이제 김민석 총리하면 그 정치 일생이 굉장히 좀 파란만장하다 못해서 약간 뭐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하 드라마 같다 이런 말을 하는데, 좀 프로필부터 한번 훑고 가볼까요? 네. 저는 일단 유년기부터 첫 정계 입문까지 좀 일대기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1964년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서 삼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 위로는 두 명의 형이 있는데 바로 큰형이 김민웅 전 경희대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조국백서 출간을 이제 주도한 걸로 잘 알려져 있고, 김민웅 교수는 지금 학교에서 은퇴하고 지금은 이제 진보 단체인 이 촛불 행동의 대표를 맡고 있죠. 그리고 이제 김 총리가 이제 1982년에 서울대 사회학과 입학을 하고요. 이 사회학과 학생회장을 거쳐서 1985년에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에 이제 배후 조종자로 지목이 돼서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5년 6개월의 실형을 이제 선고를 받게 되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1998년에 사면을 받아가지고 3년만 이제 수감 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 눈에 들어서 이제 정계에 입문을 하게 되는데, 무려 27살의 나이로 이 서울 영등포구 이제 영등포을 지역에 이제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이제 처음 출마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선거에서는 이제 겨우 260표 표 차이로 이제 아쉽게 낙선을 했고, 그 다음 선거인 1996년 총선에서 똑같이 영등포 을에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되게 되는데, 이때 나이가 32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짚어볼 게 이제 가방끈이 매우 길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정계를 한 20년 가까이 떠나 있었잖아요. 그동안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 칭화대에서 법학 석사를 받았고 이 미국에서 로스쿨 법학 이제 박사 학위를 받게 돼요. 그래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고 공부에는 소질이 있는 것 같아요. 칭화대가 사실은 우리로 치면 서울대 같은 학교인데 그렇죠. 거기서 석사 땄다면 공부 되게 진지하게 하셨나 봐요. 아 석사 학위 따기가 매우 어렵군요, 칭화대. 아니 저는 뭐 모르겠지만 저도 석사가 없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처럼 뭐 특수대학원 같은 거 있으면 석사 따는 게 좀 쉽긴 하겠지만 그런 게 있을까요 외국에? 네, 그래서 네. 뭐 진지하게 따려고 하면 석사나 박사나 다 매우 어렵겠죠. 근데 그렇지 그렇죠. 않은 분들이 좀 있어서 문제인데 네. 중국에도 그런 관행이 있을까 싶은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심지어 또 하버드대 이 케네디 스쿨에서 행정학 석사까지 받아서 정말 가방끈이 정말 길다. 이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 가방 끈긴 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네. 파란만장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분이 그 길게 그 정치권에서 낭인 생활을 하시면서 훈장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 어쨌든 부수물 같은 그런 아주 좀 아픈 기억이 좀 묻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김민석 총리 하면 또 생각나는 게 그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거지만 뭐 운동권이란 얘기야 뭐 하는 얘기인데 철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뭐 불법 계엄을 거치면서 쪽집게 예언가라는 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운동권 얘기부터 좀 해보면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80년대 그 학생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었죠. 네, 아까 유설이 기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서울대 사회학과 학생회장, 그다음에 서울대 전체 총학생회장 뭐 지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투쟁 활동을 벌이면서 구속 수감 이력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게 민주 진영에서는 완전히 정말 뭐라고 할까요? 아주 훈장 같은 그렇죠. 예, 굉장히 이제 그 적통 어떤 인증 마크 같은 이제 이런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김민석 총리 이제 어머니도 이제 좀 활동을 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유명하신 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 김민석 총리가 수감되어 있을 때 작은 형이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는데 이때 잠시 장례를 치르러 나왔을 때 조문객으로 온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서 인연을 쌓았던 게 있고 근데 이제 이때 돌아가셨던 작은 형의 성함이 김민화예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 어머니가 형의 이름을 딴 민화의 집을 설립을 하는데 이게 어떤 단체냐 하면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 하다가 구속된 사람들의 가족과 또 수배된 학생들을 돌보는 이런 단체였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부부가 민화의 집 개소식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김민석 총리 어머니의 이름이 당시 이제 이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굉장히 좀 신망이 높았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김민석 총리 어머니가 민주화 실천 가족 운동 협의회 민가협이라고 저희 있는데 때는 상당히 많이 이제 예, 뉴스에 등장했던 단체예요. 작년에 40주년을 맞았더라고요. 이제 거기에 초대 의장도 지내셨다고 합니다. 굴곡을 겪고 뭐 이제 수감 생활도 하고 운동권에서 사실상 스타였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 80년대 끝 90년대에 딱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 운동하면은 이 학생회장은 그냥 보통 인간이 아니고 좀 약간 일반인 학생들은 모르는데 그게에서는 약간 좀 의장님하고 약간 좀 이렇게 지사적인 뭔가 지사적인 뭔가를 풍기고 뭐 막 두루머리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좀 그런 암울한 시대의 얘기인데 그래서 이때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했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대단한 이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대단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에는 군사정권하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뭐 이런 것 면에서는 그게 폄하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586이 지금 다르게 좀 우리한테 인식이 되고 나쁜 이미지로 좀 자리 잡은 부분도 있지만 여하튼 이분이 이렇게 그 어려운 시절을 겪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토양을 쌓아왔다 이런 식의 얘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김민석 총리 얘기하면서 아까 유설희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국회의원 당선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처음 출마하실 때가 만 27살이고 근데 그때는 이제 낙선을 했고요. 근데 그때도 사실 엄청난 화제가 됐어요. 당시에 상대가 그 나홍배 의원이었나 그렇게 저 기억을 하는데 그분 상당히 그 이름 있는 중진 의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표 차이가 거의 안 나서 굉장히 이름이 났었고 그 다음 선거에서 이제 마침내 당선이 됐는데 상대가 그 최불암 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엄청난 스타 정치인이 되죠. 이 당시 김민석 후보의 이 유세 문구가 좀 센세이셔널했는데, 그러니까 뭘 내세웠냐면
나는 앞으로 국보급 정치인이 될 거다. 근데 최불안 선생님은 국보급 연기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저를 뽑아주시면 국보급 정치인도 건지고 국보급 연기자도 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만약에 나를 떨어뜨리면 국보급 정치인과 연기자를 둘 다 잃는다. 뭐 이렇게 유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결국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이제 선거에서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건 김민석 총리가 이제 직접 본인이 밝힌 얘기인데, 그러니까 선거에 지고 나서 그때 당시 최불안 후보가 저는 국보급 연기자니까 연기를 계속할게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제 그 유세 문구가 최불안 선생님이 듣기에도 좀 기분이 그렇게 나쁘진 않으셨던 것 같다. 근데 이 메시지가 어쨌든 유권자들한테는 굉장히 좀 강렬했는지 이제 본인이 20년 지나서 정계에 복귀를 했잖아요. 근데 유권자들이 이제 그때 그 메시지를 이제 기억하신 유권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민석 총리는 워낙에 이제 그때 화려하게 데뷔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되게 어려운 일도 많이 겪는데 이분이 어쨌든 좀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 고양이 집사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어떻게 고양이를 알려졌는지. 이게 그러니까 본인 SNS에도 올리셨고요. 뭐 발언을 여러 차례 하신 적도 있어요. 그 처음에는 사실 좀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아내가 길고양이 구조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하나 둘씩 들여온 고양이 식구들이 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를 보면 초반 게시글이 거의 그냥 고양이 사진을 올리려고 인스타 팠나 싶을 정도로 고양이 사진이 진짜 좀 많고, 그리고 뭐 사석에서도 고양이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신대요. 고양이 집사들의 특징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고양이 자랑하는 게 굉장히 좀 그냥 특징 뭐 중에 반려동물 하나인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저도 예. 제 그 뭐 전 SNS 열심히 강아지. 안 하지만 제 강아지 우리 저 막내딸이라고 그러는데 강아지 사진은 다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거든요. 네. 그 고양이를 좋아하신다는 거는 좀 의외이긴 한데 그 퍽퍽한 정치 생활에 또 반려동물한테 위로를 받고 교감하는 게 있으니까요. 굉장히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김민석 총리가 얼마나 어려운 이렇게 그 학생 운동을 하면서 차분차분 단계를 밟아오는 과정까지를 다뤘는데 어쨌든 그 최불암 선생님을 이기고 당선되고 그다음에 이제 386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탄탄대로를 걷다가 2002년에 철새 정치인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는데 이게 아마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에게는 아주 지금 뼈아픈 역사고 사실은 이것 때문에 굉장히 오랜 세월 여의도 밖에서 이제 머물렀었는데 어떤 걸까요? 네.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얘기할 때마다 사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일종의 어떤 배신이라는 원죄를 그 꼬리표처럼 달고 다니게 된 이런 사건인데, 2002년 대선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당에서 탈당해 가지고 정몽준 당시 대선 후보 캠프로 옮겨가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노무현 후보 지지율이 급등하고 또 이제 후보 단일화를 했는데 자칫 단일화를 해준 정몽준 전 후보가 노무현 후보 지지를 나는 안 하겠다. 그게 저기 대선 전날이었어요. 저희가 그때 그쵸. 정치부여서 기억을 그래서 합니다. 문전박대 당하는 그림이 나오고 이랬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당선이 되고 나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김민석 총리로서는 정말 당시에 최악의 선택을 한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하고 자기 살 길 찾아서 떠났다라는 서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철새짓을 했다라는 주홍 글씨를 달고 살아가게 된 거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전까지는 정말 민주당의 황태자다. 뭐 서울대 학생회장 출신이고 학생운동했고 구속 이력 있고 또 32살에 국회의원 됐고 또 김대중의 정치적 아들이라는 타이틀까지 있었고, 심지어 당시에는 대한민국의 최연소 대통령은 김민석이 될 그렇게 거다라는 보는 전망까지 시각들이 많았어요. 있었는데, 이 최악의 선택 이후에 18년 동안 야인 생활을 하게 되고, 김민석 총리가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때 신앙생활에도 좀 많이 깊이 빠졌었다고 해요. 자, 이 당시의 기억이 너무나 좀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나머지 아직도 이 원죄 때문에 당대표는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인식을 가진 이들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본인이 중간중간에 이제 정치권 밖에 있으면서 어떻게 뭐 좀 소수 정당도 만들어 보고 뭐 이러면서 들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이렇게 튕겨 나가는 걸 봤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정치인 김민석이 시대는 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저기 드라마틱하게 부활을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정치인 김민석의 과거를 우리가 좀 아주 러프하게 짚어봤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처음에 저희가 할 때 좀 디테일하게 짚어서 오늘은 이제 좀 현재 얘기로 좀 넘어갈게요. 지금 그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두 분이 연결이 된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정책위의장을 맡으면서 이제 이때 대통령과 처음으로 이제 당직을 하면서 호흡을 맞춘 게 좀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 김민석 총리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는 동갑입니다. 나이가 동갑이고 그 2023년 9월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체포 동의안 표결이 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비명계가 결집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렸었는데 근데 그때 앞장서서 김민석 총리가 부결 당론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가장 어려웠을 때 옆에서 도왔던 게 바로 이제 김민석 총리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2024년 총선 때는 상황실장을 맡았어요. 이 총선 때 상황실장이 이 판세 읽고 전략 짜고 뭐 그런 역할을 하는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어쨌든 그런 역할을 했었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인연이 쌓이고 쌓이면서 이 정말 이른바 이제 찐명 입지를 좀 공고하게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계엄 이후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이제 책도 냈거든요. 이제 이재명에 관하여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본인은 그 대표적인 586 이제 운동권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보기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좀 기존의 이제 586 정치인과는 다르다. 이렇게 설명한 대목을 좀 제가 흥미로워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개입을 하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보통 운동권들의 이 시각에서는 그러면 전쟁이냐 뭐 평화냐 이런 프레임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이분법적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는 전쟁이냐 민생이냐 이런 프레임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좀 쓰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는데 정말 본능적인 민생 실용파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유설희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거 그냥 브랜드 생각난 건데 김민석 총리는 자기가 586 운동권 출신 그 당시에 386이라고 했었는데 네. 386 운동권 출신이면서도 이게 뭐 진보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찌감치 중도 실용을 이야기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그 정치적인 정치라기보다 그 경제나 뭐 이런 큰 철학이 좀 큰 틀에서 맞닿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불현듯 들었어요. 그 김 총리는 또 이제 불법 계엄을 예견한 것으로도 좀 알려져 있죠. 그래서 네. 이제 당시 민주당이 좀 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도 이때도 보면은 그 이재명 당대표, 김민석 최고위원 이렇게 신뢰 관계가 굉장히 두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불법 계엄은 아까도 말씀 방금 주셨지만 다들 안 믿었지만 김민석 총리가 당시 최고위원 때 계속 경고를 했었죠. 그리고 2028,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점이 2024년 8월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 갑자기 김용현으로 바꾼 거는 이 계엄령 준비 작전이다. 이거는 굉장히 근거 있는 확신이라고 발언을 했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9월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됐잖아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질문을 직접 하죠. 계엄 발동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느냐 이렇게 직접 물어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미리 이 경계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신뢰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두터워진 걸로 알려졌고, 그러니까 사실상 김민석 총리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키웠다. 그러니까 당대표 때 말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김민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애초에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그냥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총리가 되고 나서도 어쨌든 월요일마다 대통령이랑 정기적으로 주례 회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독대하는 자리가 있었던 거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것도 딱히 무리는 아닐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지역 일정이나 어디 타운홀 미팅을 갈 때마다 김민석 총리를 많이 대동하고 다녔대요, 실제로도.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보기에는 김민석 총리를 좀 넥스트 이재명 후보군 중에 하나로 대통령이 좀 많이 신경을 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그 김민석 총리의 계엄 논리에 굉장히 설득이 상당히 돼서 그때도 제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것도 난 빈말로 안 들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때 내가 이제 신문국 정치 에디터로 앉아 있었는데 이 워딩들 나온 거 보면은 상당히 일단 논리가 되게 정연하고 이게 딱딱딱딱 뭐 어디서 만나서 무슨 회동을 하고 하는데 이걸 부인을 안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계속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해요. 심지어 지가 총선 져가지고 지가 지금 위태로운데 반국가 세력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괜한 소리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떵 터지니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통령하고 가까운 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것도 역시 그냥 생각난 건데 사실은 김민석 총리는 그 노무현 대통령을 배신한 거 이후에 그 배신자로 찍혀가지고 친문 한동안 그러니까 우리 그 민주당 주류가 친문이었잖아요. 아주 오랜 세월. 근데 그 안에서는 이제 뭔가를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친노 친문은 아니죠. 약간의 그쵸. 비주류니까 둘이 그런 공통점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중도시정이라는 생각도 있고 둘 다 일을 잘해.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거 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에 들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일하는 스타일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이제 아까 유경선 기자 얘기했듯이 새벽까지 SNS를 하는 사람이고 반면에 이제 김민석 총리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올빼미 스타일인데 김민석 총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 총리 두 사람이 좀 보안 관계가 된다면서요. 첫 총리 임명장을 받았을 때 그때 첫 일성이 이제 국민을 지키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 최근까지도 이제 매일 4-5시에 이제 열리는 이 기도회를 나갈 정도로 아침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대통령하고는 완전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될 것 같아요. 서로 보완제죠. 한 사람이 좀 새벽까지는 아침에 참 피곤할 거냐. 아무리 저기 대통령이 저기 일만 하는 사람이라도 아침에 누군가 믿고 챙겨주면 서로 의지가 좀 될 것 같기는 해요. 이재명 정부의 1년 성과는 사실상 김 총리의 성과라 불러도 틀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에서 국무총리 김민석의 활약상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좀 꽤나 광폭 행보를 보인 총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이후로 굉장히 좀 활동이 많이 눈에 띄었는데 예를 들면은 12.3 불법 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제안하고 지휘를 했고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러니까 지방선거 전에 뭐 종묘앞 재개발 이슈라든가 또 한강버스 이슈라든가 또 광화문 광장 감사회 정원 관련해서도 현장에 나가서 좀 점검하는 모습을 많이 벌였고 그리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 등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대신 진행을 하는데 이걸 공개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런 광폭 행보라는 거는 사실상 대통령의 어떤 묵인? 또 내지는 암묵적 인정하에 좀 가능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민주당에서 당권을 잡고자 한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은 계속 좀 굉장히 돌파하기 어려운 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무총리 어떤 산하에 점에서? 왜냐하면 이제 국무총리 산하에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정부안을 내는데 이제 자문을 하는데 보안 수사권이 결국 엄청나게 쟁점이었잖아요. 보안 수사권이 여기에 포함됐던 것이 민주당 지지층의 영리를 완전히 건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대통령의 뜻도 보안 수사권을 깡그리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때 보안 수사 물론 뭐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예시랑 대안까지 제시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 송치가 왔다. 그런데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뭔가 좀 보안 수사권이 살아 있으면 어쨌든 채널이 살아 있는 거니까 좀 물어볼 수가 있는데 보안 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그러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또 이제 뭐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이렇게 되면 결국 이걸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굉장히 구체적인 예시를 좀 들어줬고 그러면서 대안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남용의 가능성을 좀 봉쇄를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정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하게 틀을 만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좀 어느 정도 부여를 해주면 국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잘 처리하는 계기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에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 라고까지 충분히 좀 알아들을 만큼 얘기를 한 것 같고 얼마 전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정부의 입장은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그냥 이제 어쨌든 이거는 그냥 국회로 결론을 넘겨서 그쪽 의견을 따르겠다 이렇게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뭐 김민석 총리가 검찰 권력에 적당히 뭐 타협을 했다거나 뭐 해서 이렇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놨다라는 것은 아닌데 하지만 그걸 설명하기는 너무 좀 까다롭고 전당대회 복잡한 과정에서 거예요. 굉장히 예. 구구절절 설명해야 될 그냥 어쨌든 너 것이라고 검찰한테 비춰져요. 수사권 주자고 했잖아라고 하면 이게 너무 어려운 게 될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지점이 앞으로 될 수 있지 또 다른 않을까. 숙제를 하나 안게 된 거네요. 네네. 보면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여하튼 지금까지는 그 행정의 장에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이제 핫한 전국의 중심의 인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8월 17일로 날짜도 잡혔고요. 지금은 일단 정청래 대표, 김민석 총리, 정청래 대표는 이제 연임에 도전을 하려고 하고 김민석 총리도 뭐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출마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송영길 의원도 뭐 유력 후보군이고 이건 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천 타천으로 거론이 되는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구도를 좀 봐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정청래 김민석 구도로 갈 것 같으세요? 네, 저도 결국은 이 양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왜냐면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평가를 두고 좀 당내 전선이 좀 뚜렷해졌잖아요, 벌써부터. 그러니까 친명계는 어쨌든 이 서울을 졌잖아요. 서울을 진 것을 두고 이제 어쨌든 그 책임론을 제기를 하고 있고 이제 친청계는 이제 어쨌든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지금 1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김민석 총리를 이제 극찬을 하면서 또 이제 더불어서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해서는 이 배타적인 당 운영에 대해서 좀 애둘러서 비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전대 구도가 이 정청래의 당권 고수냐 아니면 대통령의 이 친청 체제 구축이냐 이런 싸움으로 좀 단순화된 것 같고요. 그 나머지 좀 후보군을 보면 이제 송영길 의원하고 이제 우원식 의장도 좀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모두 사실 보면은 이제 비당권파 친명 세력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좀 반정청래 전선이 좀 뚜렷해지면서 김민석 총리로 좀 단일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양강 구도로 2파전으로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유설희 기자가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신년 회견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좀 대통령이 힘을 많이 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김민석 총리의 당권 도전에는 그 우리가 말하는 명심이 지금 얼마나 들어가 있다고 보세요? 사실 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당대표 후보로 뭐 지지한다라고 말하는 게 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당의 부적절한 개입이 될 수가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긴 하는데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냥 뭐 어떤 후보를 넘어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신경을 이번엔 안 쓸 수가 없을 것 같다. 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되게 선거의 진심이라고 알려진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당대표를 뽑으면 이 당대표와 함께 다음 총선을 치러야 하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전당대회인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누가 차기 여권의 대권 주자로 좀 윤곽을 드러낼 것인가까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당연히 너무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바로 이 전번 전당대회에서 박찬대 후보를 사실 명심은 박찬대 후보에 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통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많이 지금 신경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렇다면 뭐 이제 정말 뭐 정청래 대 김민석의 양자 구도로 갈 수밖에 없다면 둘 중에 누가 더 명심에 가깝느냐는 거는 그냥 사실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이 그냥 난이도 최하의 듣기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예, 예.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정청래 당대표를 굉장히 좋아하는 민주당 지지 세력의 그러니까 지지자들은 뭐 억지 해석이라고 이제 하고 마전인수식 해석이다. 뭐 또 기레기들이 이제 뭐 입맛대로 해석하면서 갈라치기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대통령이 정치부 기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대놓고 힌트를 준 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뭐 선거 못했다. 뭐 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겨야 되는 건데 졌고 배타적인 당 운영 뭐 그리고 여당은 그릇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말들을 그냥 모아 보면 너무 이제 가리키는 거는 하나로 좀 수렴할 수밖에 없고 더더군다나 선관위의 어떤 선거 관리 부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굳이 또 김민석 총리께서 전국의 대학교 총학생회장과 만나서 대화하는 걸 봤습니다라고 말을 넣었는데 사실 꼭 필요한 말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넣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여러 가지 힌트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제 더 결정적으로는 이제 유럽 순방을 떠났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이 순방 배웅 장면도 사실 너무나 명확한 힌트라는 해석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오지 않았고 김민석 총리의 모습만 포착이 됐는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민주당 어떤 뭐 이제 민주당 인사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말인즉슨 앞으로 딱히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이랑 사진 찍힐 일이 없다.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선거는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인증 마크 없이 치르는 거고 이제 그게 굉장히 그러니까 엄청 상징성이 있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뭐 그리고 이제 뭐 정청래 대표가 그때 뭐 대단한 일정이 있어서 갔던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전북에 가서 뭐 이원택 지사랑 오찬을 했다고 하니까. 선운사를 갔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을 하면 명심이라는 게 그럼 어디에 있느냐, 이른바 명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유추하는 건 정말 어렵지가 않은 거고요. 다만 이제 좀 그런 얘기는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너무 일찍 당대표를 하고 싶다라는 속내를 너무 일찍 내비쳤다. 그러니까 이게 좀 패착이 될 수가 있다. 아, 그럼 또 새로운 예, 관측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사실 뭐 당대표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이제 올해 초부터, 그러니까 내년 뭐 작년 연말 연초부터 내년 뭐 전당대회에서 현 대표와 세게 붙겠구나. 그리고 정청래 대표는 정청래 대표대로 연입에 대한 뜻을 딱히 숨겼던 것도 아니라서. 그런데 그냥 정말 김민석 총리가 조금 더 마음이 조급할 수는 있지만 그냥 총리직을 묵묵히 잘 하다가 완전 깜짝 출마 이렇게 했으면 조금 더 효과적이었을 수 있지 않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방선거 직후라는 거는 정청래 대표가 전국적으로 자기 선거운동을 한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실상 사람들을 자기 만난 선거운동 했다고 거잖아요. 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구도상으로도 정청래 대표가 좀 유리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긴 있더라고요. 굉장히 새겨볼 지점인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그걸 보면서 느낌이 있었는데 사실 저는 처음에 제가 제 일을 하다 보니까 대통령 기자회견을 막 깊이 살피지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발언을 보고 화들짝 놀랐는데 저는 그냥 아주 대놓고 작심하고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인다. 이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그냥 그래서 제가 온라인 기사 쓰면서 친명 후보 인증했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정청래 대표 비판한 거야 뭐 말할 거 없고 정청래 김미석 한 사람 칭찬하면서 한 사람 비판하니까 이거는 뭐 어느 손을 들어줬는지 그리고 아까 그 유경선 기자 얘기하듯이 그 유럽 순방 떠나는데 안 불렀다 이런 게 있고요. 좀 제가 좀 눈여겨본 거는 대통령이 도저히 이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도저히 오독을 할 수 없게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제 짐작입니다만 그동안 이제 대통령 뜻이라고 하면서 김어준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빅스피커가 약간 대통령 뜻을 팔았단 말이에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조국 혁신당하고 합당 의제를 던졌을 때 이게 대통령 뜻이라고 김어준 씨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게 일단 한 번 오독이 있었고 또 아까 그 유경선 기자가 그 전당대회 얘기를 했었지 그 앞서 박찬대 후보가 전당대회 얘기를 했었지만 그때는 또 어땠냐면 대통령이 자기 뜻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 청와대는 그냥 둘 다 친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의원들은 다 알지 누가 대통령 뜻이 있는지. 근데 이게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의원이 아니고 당원들이잖아요. 그리고 당원들은 의원들 말 듣는 세상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정청래 대표가 당원 공약을 잘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원들은 투표를 하면서 정청래 대표도 당연히 친명이지 이건 구분할 수 없다 딱 이렇게 한 건데 이번 선거를 앞두고는 대통령이 나는 얘가 내 후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청래 대표를 찍으려고 했던 많은 당원들이 지금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얘 우리 대통령이 지지하지 않아. 당원들이 정청래 후보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당원들 생각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일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이 바라는 여당 후보가 무엇인가 뭐 이런 걸 하는데 대통령이 이걸 콕 집어줬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내가 인증한 후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김어준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무슨 사인을 던지는 거라고 생각하냐면 이래도 딴소리 할래?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발언은 굉장히 의미심장했다. 저는 좀 그렇게 봤었고요. 그 이제 연장선상에서 그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새로운 개파 분류가 이제 제기됐잖아요.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김어준 씨가 이제 민주당에 반명은 없다. 뭐 친청과 친석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주장은 좀 근거가 있습니까? 저는 왜 김어준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지 그 의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잘 아시다시피 김어준 씨가 이 친청 세력의 스피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이 김민석 총리의 이 친명 프리미엄을 좀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번에 기자회견으로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이 친명 주자다. 이 인증 마크가 찍혔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 지금 눈밖에 났잖아요. 이번 진짜 기자회견으로. 이런 상황에서 김어준 씨가 이 뭐 친명은 없고 그냥 친성만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좁혔잖아요. 그러면 이게 김민석 총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주자가 아니라 그냥 뭐 본인 계파를 거느린 그냥 일개 그냥 정파 수장으로 약간 쪼그라들게 되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결국 약간 이 친명의 이 정통성을 좀 약화시키려는 좀 물타기 전략이다. 좀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만약 이제 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친석으로 좁혀버리면 이제 김민석 총리를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 그냥 친석계 개파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좀 이렇게 좀 세력이 몰리고 이런 거를 좀 견제하기 위해서 좀 이런 프레임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그 유설희 기자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이제 김어준 씨가 또 송영길 의원한테도 그분은 친석인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친척 얘기하고 친석 얘기하는데 혹시 떠오르는 사람 있으세요? 사실 그거에 이런 이제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이거야말로 정말 갈라치기에 해당하는 행위라서 그러니까 딱히 뭐 누구 이름을 걸어놓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명이냐, 그러니까 뭐 친척이냐, 친청이냐, 뭐 친석이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재명이냐 아니면 소위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주 무기로 한 구헤게몬이냐 뭐 어. 나아가서 방송인 김어준 씨 혹은 유시민 작가냐 이 구도에 가깝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뭐 이제 민주당 또 전통 지지층들 중에서 또 이제 정청래 대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언론 기레기들이 뭐 갈라치기 판을 짠다고 하지만 과연 우리가 갈라치기 하려고 해서 동력이 그거밖에 없을까?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예. 인증을 했는데 무슨 갈라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제 예. 이미 어쨌든 불가피하게 사실 그 판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지금 우리가 지금 김어준 씨하고 김민석 총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김어준 씨하고 김민석 총리가 이제 신경전 벌인 게 한두 번이 아닌데요. 저도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김어준 씨가 김민석 총리가 미국 출장하니까 대통령의 차기 육성 프로그램이다. 사실 이게 총리의 미국 출장이라는 게 그렇게 관심을 받는 정치 뉴스가 아니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찝어서 차기 육성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저는 시비 건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총리가 이제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둘 사이가 원래 좀 그랬습니까? 둘이 공개적으로 갈등했던 대표적인 사건을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올 1월에 있었던 이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둘러싸고 좀 이렇게 갈등을 한 부분인데 이 김민석 총리 측에서 그 서울시장 이 선거 관련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름을 빼달라 이렇게 공식 요청을 했는데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이 여론조사 업체 꽃 있잖아요. 여기서 이 김 총리를 이제 굳이 후보군에 넣어서 이제 포함한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총리실이 이제 막 그 항의를 했는데 이거 금도를 넘었다 하면서 이제 강하게 항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어준 씨가 이거 빼달라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제 뭐 자유다 이렇게 맞받아 쳤는데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넣는 게 왜 김민석 총리가 기분이 나쁠까?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유를 잘 살펴보면 그때 당시 이제 여권 내부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제 8월 전당대회 출마해서 당권을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한창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정청래 대표하고 이제 가까운 이 김어준 씨 입장에서는 이제 경쟁자를 좀 견제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 김 총리를 이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이제 이름을 넣어버리면 이제 여론에 이제 당권 주자가 아니라 서울시장 카드다 이런 시그널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혼란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이제 좀 한 말씀 드리면은 그 친석이라는 얘기 듣고 처음에 무슨 생각했냐면 야 이건 참 고약하고 속보인다. 이걸 모를 수가 없는데 그동안은 이 양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진영을 호도하고 여론을 좀 이렇게 자기 방향으로 끌고 왔는데 처음에는 물론 그러지 않았겠죠. 좋은 의도도 있고 긍정적인 그 저것도 많았겠지만 영향력도 많았겠지만 이런 것들은 너무나 속이 보이는 뻔한 건데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다 속을 줄 알고 얘기하는데 그걸 또 이렇게 물러서질 않는 거 보고 저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친석이라는 거는 저도 제가 열린우리당을 잠시 출입하고 물론 요즘은 출입을 하지 않지만 듣도 보도 못한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엉터리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어준 씨가 오히려 이런 말을 했었어요. 친명 반명하는 게 보수가 만들어낸 엉터리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친석이야말로 엉터리 프레임이고 반명이 엉터리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정청래, 김어준, 유시민 씨 등이 반명입니다. 반명 행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도 이제 그 김어준 씨가 지령 같은 걸 내리면 그 딴지일보나 아니면 그 뉴스공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대로 따라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쓴 다음에 듣고 온라인 기사를 썼어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뭐 유시민, 뭐 정청래, 김어준 등을 뭐 직격했다 이렇게 했는데 댓글들이 어떻게 달렸냐면 너도 친석계냐? 네 마음대로 해석을 하냐 이 기레기야 하고 또 하나 하는 게 뭐 가난한 조중동 뭐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김민세 너도 친석계냐 이 말이 참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공통 논리가 이거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퍼뜨리는구나 하는 건데 이렇게 하는 거는 여론을 갖다 왜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소위 말해서 빅스피커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그동안 자기들이 그 기성 언론의 어떤 여론 조중동 욕을 하면서 하다못해 저희와 한겨레까지도 이제 따잡아서 뭐 나쁜 언론 뭐 이게 국민을 호도하는 언론이라고 했는데 과연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가 다른가 이런 거 좀 한번 좀 짚어들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따라들 하시지 마시고 한번 좀 이렇게 대통령 말한 거 앞뒤만 보면 그 말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좀 이런 생각을 좀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그 유시민 작가도 이제 동참해서 김민석 총리를 비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그 앙금 때문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아, 네. 물론 좀 너무 오래된 일이기는 해도 이제 그 부분은 워낙 좀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앙금도 남아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2010년 지방선거 때 유시민 작가가 경기도지사에 출마를 해요. 이때 그 김민석 총리가 당시에 유시민 작가를 향해서 경기도지사가 아니라 대구시장을 나가는 게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어떤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도 뭐 카멜레온이라고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2004년에는 경기 고양갑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2008년에는 대구 수성을에 출마했다가 떨어졌고 2010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기지사 출마를 했고 2012년에는 경남 김해을에 출마했다가 낙선을 하고 또 뭐 서울시장 경선 참여 의사도 밝힌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좀 너무나 뭐 보따리 싸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닌다 이제 이런 비판도 당시에 좀 있었던 거고 그리고 김진표 후보가 당시 민주당에서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경선에서 졌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리고 단일화를 결국 이제 유시민 후보로 하게 되는데 당시에 김문수 후보에 밀려서 낙선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치적으로 공방을 주고받았던 두 사람의 전사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은 최근으로 시점을 돌리면 검찰 개혁이 결국엔 또 이제 좀 얽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보안 수사권이 수사권. 굉장히 이제 좀 쟁점이었고 그때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 방송인 김어준 씨 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검찰 개혁안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이고 뭐고 다 뺏어야 되는데 왜 이런 정부안이 나왔느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김민석 총리의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가 이걸 오케이하지 않았는데 이 법안이 나온 거라면 정부 내에 질서가 없다는 뜻이고 만약에 총리가 알고 내보낸 거라면 이건 총리가 해명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차단하는 논리잖아요, 퇴로를. 그러니까 김민석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논리였고 그렇게 이제 또 좀 공격을 한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뭐 반대 공격도 있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직접 공격은 아니었지만 다 아시겠지만 문자가 한번 포착이 된 적이 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이제 모 의원하고 이제 메시지 주고받는 과정에서 시민형은 유명세 TV 출연 즐기는 강남 지식인 다 됐지 이렇게 답장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사진이 찍히니까 사적 표현에서의 불쾌감에 대해서 사과한다라고 공개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지난 방송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왜 유시민이 갑자기 참전했을까? 그때만 해도 이제 유시민이 갑자기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유시민 전 의원이. 근데 그때 제가 느낀 그때 물어보면 아까 말한 그 노무현 대통령 배신한 거 이거에 대한 이걸 끝내 떨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시민 의원 물론 그 친노 친문이 그 민주당의 주류였을 때 아예 이제 당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했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좀 그 중용을 해서 뭐 차기 주자로까지 키우는 모양새인데 차마 당신이 그 차기 주자까지 되는 거 그래서 대통령 되는 거 못 보겠다. 약간 이런 정서는 분명히 친노 친문에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친문이라기보다 친노서부터 이어오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런 정서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건 그냥 즉흥적으로 생각난 건데 유시민 전 장관을 시종일관 좀 비판해 왔는데 보따리 장수라는 말은 좀 약간 어폐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대구에 나갔다 여기 올라오는 거는 그냥 그때 이제 요구가 있으니까 갖고 대구는 사실 떨어지러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험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간 거는 나름대로 저는 평가를 해요. 졌어도 제가 유시민 장관을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동안 저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시겠지만 근데 그 보따리 장사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는데 유시민 전 의원이 약간 좀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인간적 불호 이런 걸로 계속 드러내면서 당신을 하면 안 돼 이런 식의 뜻을 굉장히 내비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그런 의문이 좀 있었어요. 정청래하고 또 유시민 작가하고 유시민 전 의원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둘이 어떻게 뭉쳤냐. 그래서 친문 아니냐. 근데 그걸 하기보다는 그냥 서로 다 이해관계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좀 역사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런 상황이 좀 우려가 돼서
그래서인지 우리가 아까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집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우리 색깔은 이거야. 너 얻어먹을 게 있어서 온 거지 하고 모욕하면 되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실컷 언급하면 그분들인데 그래도 떠오르는 인물들은 좀 있으셨죠? 네, 그쵸. 결국은 뭐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불만은 이제 뭐 드러낸 거고, 그러니까 뭐 이번 이제 지방 선거 두고 이제 뭐 대통령도 표현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길 곳을 졌다. 이제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16곳 중에 12곳 이겼어도 제일 중요한 어쨌든 서울을 졌기 때문에. 근데 정청래 대표는 이제 뭐 전국적인 큰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자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이 사실상 이제 정청래 대표한테 좀 불편한 심경을 이렇게 대놓고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계속 이제 앞서 언급했지만, 그러니까 야당은 창을 잘 써야 되는데 여당은 그릇이 돼야 그릇이 된다. 돼야 된다. 그리고 포용과 통합을 잘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저는 이런 표현도 재밌던데, 그 욕설을 잘한다고 강한 당이 되지 않는다. 그럴 때마다 다 떨어져 나간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그러니까 통합이나 뭐 중도 확장보다는 너무 선명성 경쟁에 시중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 때 하던 걸 그대로 한 거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니까 심지어 절대 다수 여당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불만과 이제 쓴소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어쨌든 네,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 네. 유경선 기자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유설의 기자는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모욕한 주체에 대해서 이제 아마 누군지 얘기한 것 같고 저도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런 모욕당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도 많이 좀 궁금해했는데 그러니까 사실 너무 제가 굳이 말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다들 아시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이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그냥 유시민 작가의 표현을 빌자면 저는 이거는 B그룹에 대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는 어쨌든 A그룹은 가치 중심의 이제 그룹이고 B그룹은 좀 이익 중심의 그룹이고 C그룹이 좀 둘 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B그룹을 굉장히 그러면 제일 안 좋게 보고 있는 거고 말하자면 이제 이쪽에서 B그룹으로 낙인이 찍히면 굉장히 좀 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적당히 좀 잘해야 우리가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했구나.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하나 좀 재밌는 얘기 덧붙이면 재밌는 건 아니고 좀 기가 막혔는데 대통령이 이제 큰 그릇 얘기하고 뭐 다 모아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도 바로 오독을 하시더라고요. 최민희 의원이 매불쇼에 나와서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고 한 게 진보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조국 혁신당 통합에 힘을 실는 듯한 말을 하고 또 이제 아마 그쪽 커뮤니티에서는 이걸 이제 진리로 받아들여서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최민희 의원이 국회에서 그 딸 결혼식 논란이 됐을 때 양자역학 공부하시느라고 이제 딸 결혼식의 세부적인 사항을 챙기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말씀드리면 양자역학 공부하면 독해력이 떨어집니까? 그런 걸 좀 묻고 싶어요. 그래서 조금만 좀 대통령한테 기자회견 이렇게도 했는데도 조금 정청래 대표한테 안 좋은 뉘앙스의 기사가 나오면 뭐 넌 친석이냐 김민세냐 한편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그런 거는 좀 앞뒤 발언들을 좀 보시고 좀 댓글을 달아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선거는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과 같다. 겸손한 자세로 죽을 힘을 다하는 것하고 딴 마음 먹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딴 마음 먹은 사람 누구예요? 저는 뭐 이것도 정청래 대표 저격했다고 해석했는데,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선거 이후에 이제 뭐 당권 장악이라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던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니까 선거 사실 앞두고 이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의견 조율이 어쨌든 이렇게 뭐 당하고 잘 안 된 상태에서 합당 추진하다가 좀 잘 안 됐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뭐 친청계에 유리한 뭐 권리당원 1인 1표제 밀어붙이고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너무 이 정청래 대표가 연임에만 골몰해 있었다. 좀 이런 인상이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공천 관리는 좀 정작 잘 안 됐잖아요. 뭐 전북지사 공천도 잘 안 돼서 잡음도 잘 안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래도 이겼지만 그거 네. 이기기 위해서 당력을 거기다 쏟아부었다는 비판이 많죠. 그렇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서 정청래 대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은 이제 아까 제가 여러 번 얘기하고 동어반복일 수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짚어야 되니까 왜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경고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경고 메시지인 것 같고 힌트를 줘도 이만저만 준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앞서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방선거 대통령 이름으로 치르는 선거인데 이런 성적을 냈으니까 당연히 기분은 안 좋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정청래 대표가 선거 바로 다음 날 낸 메시지에 사실 뭐 유감 이런 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죄송. 뭐 조금 더 서울을 잘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큰 거 승리란 표현을 하나도 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놓고 경고를 한 만큼 정청래 대표가 좀 잘 이걸 새겨들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별로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불행하게도 그 이제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 날 한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이제 "민심이 천심이고 국민이 곧 하늘이다." 이러면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그리고 또 뭐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 이제 이런 상당히 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사실 해석이 될 수 있는 발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민심이라는 부분은 뭐 대통령 1주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도 언급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메시지적으로는 상통하는 것 같지만 굳이 이제 거기에 "정권은 짧다." 그리고 이제 "국민을 이기는 정권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겨냥하듯이 썼어야 했을까. 이것 역시도 정청래 대표도 이재명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대놓고 힌트를 심은 거죠 사실은. "이런 뜻이다 나는." 뭐 정치부 기자들이 어떤 단어에 어떻게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서 또 정청래 대표가 딴지에다가 글을 올립니다. 예, 아, "오랜만에 또 올렸습니까? 인사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글을 올리는데 여기에 뭐 특별한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뭐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민주주의의 역사를 좀 언급을 하고 그리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국민이 원하는 길이 민주주의다."라고 최고위원회에서 했던 발언을 다시 갈무리를 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그렇게 보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재임하면서 그 당원 주권이라는 이름으로 1인 1표제도 자신을 위한 거라고 많이 비판을 받았죠. 그런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그런 부분 다 비판은 다 차단을 하면서 "이거는 당원 주권을 이제 정말 최고 수준으로 보장해 주기 위한 것이다. 당원들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였는데 본인한테 가장 어떻게 보면 유리한 자산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뭐 민주주의 내지는 또 뭐 그런 민심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한 것이 어떤 당원 주권이라는 뭐 그 본인의 어떤 유리한 지점에 좀 호소하고자 하는 이런 심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딴지 게시판 말씀하시니까 이제 브랜드 든 생각인데 거기 글을 올리면 그다음에 어떤 반응이 오겠어요. 이제 그것 분들이 또 그쵸. 정청래 대표 지원하려고 뭐 비판 기사나 아니면 이런 비판 영상 같은데 이제 많이 찾아오실 것 같은데 그런 걸 의도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히려 좀 그 또 눈에 띄는 영상이 그거였어요.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 뭐 부족한 것은 채우고 가다듬을 것은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 대통령이 한 말은 넌 안 돼. 나가지 마. 사실 이건데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는 건 이게 동문서답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만약에 국민의힘 같아서 제가 국민의힘을 출입해봐서 드리는 말씀인데 대통령이 이런 일도 나서서 사퇴해라. 너 잘못한 거 일일이 집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하면 바로 사퇴하고 그 다음 날 이제 당 대표도 불출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가다듬는 계기로 삼겠다는 거는 그냥 난 나가겠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명심을 얻었다는 박찬대 의원을 이기고 이제 당권을 잡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대통령이 지금 이 김민석 총리를 이제 극찬하면서 힘을 실어줬기 때문에 일단 또 선거는 또 기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좀 기세에서 지금 김민석 총리가 좀 유리해 보인 측면이 있고 이제 거기에 맞물려서 어쨌든 이번 좀 지선 결과에 대해서 좀 실망한 당심까지 좀 맞물려서 그리고 또 플러스 좀 대통령의 이제 국정 운영을 좀 잘 뒷받침하려는 그런 이제 뭐 이 친명 세력들이 좀 이렇게 잘 뭉쳐서 좀 상승세가 좀 이렇게 치솟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유경석 기자는 저는 지난번에는 이제 권리당원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좀 상황이 좀 변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망하기가 그냥 쉽지는 않아요. 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래서 당원 주권이라는 게 진짜 어떤 형태로 분출될지가 정말 궁금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번은 그냥 정말 그냥 이제 구 어떤 헤게모니와 또 새로운 질서 간의 대결이 되는 거는 사실 대통령도 너무나 굉장히 지금 전면전 불사하고 한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불가피한데 하여간 그냥 저는 좀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이것만 아니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하더라도 그때 생산적인 좀 결과를. 생산적인 결론이 있어야 되고 논의가 좀 너무 소모적으로 흘러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 보는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줘서는 안 되는 시기이거든요. 정말 너무 중요한 시기이고 또 물론 정권 초기이기는 하지만 이 결과가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라는 것과 정말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생각하는 좀 그런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인물 비상구의 시그니처죠. 자,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해 볼까요? 자,
유설이 기자부터 할까요? 네, 저는 정청래 대표로 삼행시를 또 한번 준비해봤는데 야. 오늘 요새 무슨 띄워드리겠습니다. 백일장이에요? 자, 정, 네, 정의와 선명성도 좋지만 청, 청명한 하늘처럼 모두를 포용해야 한다. 레. 내 사람, 내 색깔만 고집하면 안 된다. 제가 대통령 좀 메시지를 인용해서 한번. 아, 네. 아주 훌륭한 괜찮- 나쁘지 삼행시였던 않죠? 것 같습니다. 네. 네. 삼행시를 유경성 기자가 좀 네. 부담이 될 것 아, 같아요. 부담이 네. 됩니다. 예. 제가 여기 좀 덧붙여서 네. 조금 이렇게 해설하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번에 지방선거 때 그냥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제일 좀 눈살이 찌푸려졌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평택을 보궐선거 때 뭐 진짜 민주당이니 뭐 서로 오물이니 뭐 이렇게 난타전 벌였을 때 그때 저는 사실 그때 그 조국 후보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내려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신 네.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고, 저는 그냥 발을 정말 깊게 담근 지지자들이 아니고서야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난타전 보면서 그냥 다 싸잡아서 그냥 막 이렇게 좀 오물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그것 들었고. 때문에 투표를 안 하신 분들도 전 제 주변에서 봤습니다. 네, 그럴 아. 것 같아요. 그런 표들이 상당 부분 또 이제 그 유이동 이제 의원한테 갔을 수도 있고. 그 유이동 의원만이 아니고 이 서울시장 선거까지 해서 서울에 하시는 분들도 지겹다고 안 가신 분들 좀 봤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개파 갈등이 너무 이제 그게 달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의석수 하나를 지금 국민의힘에 뺏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결국은 이제 정청래 대표의 좀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제 정말 누가 당권을 잡든 간에 이제 민주당에 큰 좀 정치해라. 큰 정치 좀 했으면 좋겠다. 좀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유경성 기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저희 한성수 그 총리 후보자 이름으로 한번 삼행시를 무슨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예. 한, 한 번도 쉬운 길은 아닌 길을 걸어왔지만 성, 성과로 자신을 증명한 한성숙 후보자. 수. 숙련된 실무형 총리로 다시 한번 존재 가치를 증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 박수 네. 쳐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비상구에서는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그 한성숙 후보자, 국무총리 후보자, 그리고 이제 당권이라는 전장에 복귀하는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의 발걸음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어떻게 흔들어 놓을지 좀 지켜볼 부분이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제가 오늘 그냥 뭐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 갈라치기라는 표현들을 참 많이 쓰시잖아요. 갈라치기 하면서 이제 그게 김어준 씨 채널과 뭐 딴지일보에 계시는 그런 분들이 갈라치기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금도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십니다. 요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 뭐 친석계, 김민세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갈라치기라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큰 그릇을 얘기했는데 갈라치기 하면서 진짜 갈라치기는 누가 하고 있는지 한번 본인들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당이라면은 큰 그릇을 가지고 국민을 품어 안아야 되는데 갈라치기 하면서 안에서도 갈라치고 밖에서도 갈라치면 과연 이 정권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그걸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갈라치기 서로 비판을 하기 전에 좀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토론회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오후 4시에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설이 기자, 유경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